세계사를 바꾼 맥주 이야기. 저자 무라카미 미스루.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맥주 이야기. 19세기에 아메리카로 수출된 독일 아인베크 맥주병 라벨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까닭. 중세시대의 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부패를 꼽으라면 단연 면죄부 판매였다. 면죄부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로마 교회가 사해준다는 증명서다.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를 느꼈다. 마르틴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 논제를 썼다. 이후 논제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효과는 놀라웠다. 독일 전역에서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물결이 거세게 소용돌이쳤다.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논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루터를 제국회의에 소환했다. 이것이 보름스 제국회의의 마르틴 루터 신문 사건이다. 제국회의가 열렸다. 황제와 제후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다. 담이 큰 루터도 이때만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루터의 비서이며 신교도이던 여성이 1리터들이 맥주잔을 들고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잔을 받아든 루터는 맥주를 마신 뒤 의장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두 뺨에는 홍조가 번져 있었다. 이후 루터의 격정적 연설과 뚝심 있는 행동은 유럽 종교사와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다. 중세의 맥주는 장기 보관이 가능해야 했다. 마차에 실어 이국까지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양조업자들은 잡균에 오염되지 않게 하고 맛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원맥 즉 진액 농도가 높아 알코올 농도가 높고 다량의 홉을 첨가하여 진한 빛깔을 띠는 맥주가 그런 맥주였다. 이런 수출용 맥주를 강한 맥주, 스트롱 비어라고 불렀다. 다시 마르틴 루터로 돌아가자. 그는 아인베크에서 양조된 수출용 강한 맥주로 체력을 강화하여 황제에게 맞서기 위해 당당하게 회의장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황제 카를 5세,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보여준 용기 있는 태도와 자기 변론은 유럽을 움직였다. 그런 흐름 속에서 루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제후의 숫자가 늘어났다. 카를 5세는 루터를 풀어주었는데 그는 그 사태를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은 더욱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했다. 급기야 카를 5세는 반가톨릭 단체인 슈말칼텐 동맹과 무력으로 충돌한다. 황제군은 반가톨릭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카를 5세는 측근 작센공 모리츠의 배신으로 패배를 겪는다. 결국 그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역사적 선언을 하게 된다. 카를 5세가 마르틴 루터에게 완벽하게 패배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브라운슈 바이크의 영주가 루터에게 맥주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어쩌면 제국회의장에서 그가 마신 맥주가 이 맥주일 가능성이 크다. 아인베크의 길드는 루터에게 맥주를 보내 용기를 북돋아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타고난 장사꾼인 그들은 그 사건을 자신들의 맥주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국 수출용 맥주 라벨에 루터의 초상화가 새겨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히틀러는 왜 비어홀을 정치 집회 장소로 자주 이용하고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켰을까? 호프브로이하우스를 유명하게 만든 두 역사적 인물, 빌헬름 5세와 아돌프 히틀러. 바이에른에서 생산된 맥주는 북부 독일의 맥주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다. 15에서 16세기의 상황이다. 그 무렵 북부 독일은 맥주에 대한 평판이 높았는데 특히 아인베크 시의 아인베크 비어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 5세는 이 맥주를 유난히 사랑했다. 그가 맥주를 열정적으로 수입해서 마셔대는 바람에
궁정 재무 담당자는 늘 골머리를 앓았다. 비렐름 5세가 아임베크 비어를 양조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는 전용 양조장을 짓는 일에 몰두했고 그 장소로 미넨 마리엔 플라츠의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낙점되었다. 그러나 호프브로이 하우스, 궁정 양조장의 수명은 짧았다. 궁정 양조장이 시민 양조장으로 바뀐 까닭이다. 이곳에서 양조된 궁정용 맥주는 미넨에서 란츠후트와 슈트라우빙 그리고 레겐스부르크 새 궁정 별관의 부속 양조장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다가 서민에게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호프브로이 하우스를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역사적인 인물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다. 호프브로이 하우스는 히틀러가 대규모 나치스 집회를 연 장소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당대의 비어홀은 왜 그토록 자주 정치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을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 그 점을 짚어보자. 나치스는 왜 호프브로이 하우스의 대연 회장을 집회 장소로 선택했나? 마리엔플라츠는 미넨 번화가의 중심부에 있고 이곳에는 시청사가 들어서 있다. 이 시청사 꼭대기에 시계가 있는데 하루에 2번 음악 소리에 맞추어 인형이 춤을 추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시청사 건물 지하의 술집 라츠켈러가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외적의 공격에 대비해 성벽을 지어 도시를 둘러쌌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빈을 예로 들면 이 도시 역시 오스만 튀르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성벽은 쓸모없는 시설물이 되고 말았다. 이에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성벽을 부수고 수도 빈 시내를 전면 재개발하기로 한다. 1858년의 일이다. 성벽이 세워져 있던 자리는 도시를 둥글게 감싸는 길, 즉 링슈트라세로 재탄생한다. 링슈트라세의 안쪽 도시에는 중심부에 시장이 들어서고 시청사와 교회가 세워졌다. 시청사 앞에는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광장은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었고 시의 행정을 담당한 주체는 의회였다. 시청 지하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의원들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식당에는 양조장이 딸려 있어 맥주가 식사 시간이나 집회 때 제공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하 식당은 집회 장소의 기능도 담당했다. 이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사가 개방되면서 지하 식당은 비어홀, 레스토랑으로 꾸며져 시민 교류의 장으로 변모했다. 이제 유럽 도시의 비어홀은 집회 장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나치스가 미넨 호프브로이 하우스의 대연 회장을 집회 장소로 선택한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세계적인 축제 옥토버페스트의 기원이 된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왕자와 작센 공주 테레제 결혼식 축하 경마대회. 옥토버페스트는 맥주 축제의 대명사로 축제 기간에 전 세계인이 미넨으로 몰려든다. 축제는 2주 동안 열리는데 항상 10월 첫째 주 일요일이 마지막 날로 정해져 있다. 이런 이유로 10월 1일이 일요일인 해에는 옥토버페스트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축제는 10월이 아닌 9월에 진행된다. 미넨에는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맥주 회사가 있다. 파울라너, 슈파텐 프란치스카너, 레벤브로이 아우구스티너, 하커프쇼르, 그리고 호프브로이 하우스다. 이 6개 회사의 양조장만 옥토버페스트에 천막을 설치할 수 있고 대형 천막을 설치해 비어홀을 운영한다. 천막 수는 9개에서 10개 정도다. 천막 하나당 수용 가능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총 5만여 명이 맥주를 마시며 즐길 수 있다. 옥토버페스트의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50만 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천막 수는 적절해 보인다. 옥토버페스트는 맨 처음 바이에른주의 시골에서 열렸다. 1810년의 일이다. 바이에른 왕국의 왕자 루트비히와 작센 공주 테레제의 결혼을 축하하는 경마대회가 그 시발점이었다. 경마대회가 열린 들판은 이후 테레제 공주의 이름을 따서 테레지엔 비제,
테레제 공주의 목초지라고 불렸다. 오늘날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테레지엠비제다. 왕실 결혼 기념 행사로 마련된 경마대회는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이듬해에 다시 개최되면서 농업 전람회 등과 결합해 가을 축제로 발전해갔다. 그러므로 미넨이 맥주 도시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데 있어 경마대회가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년이 지나 맥주를 판매하는 노점상이 축제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난 후 왕실 결혼기념 경마대회는 맥주 축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맥주의 발상지, 신도 포기한 땅. 남부 메소포타미아. 신도 포기한 땅.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어떻게 문명 발상지이자 맥주의 발상지가 되었나? 맥주의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3500년, 기원전 3000년 무렵의 일이다. 이곳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지역인데 두 강이 만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농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농장 문화를 정립하고 도시를 발달시킨 민족은 수메르인이었다. 당대의 수메르인은 관계 농법을 활용하여 곡물을 수확했고 이 곡물로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 위의 내용만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극심한 건조 지역으로 신이 포기한 땅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한편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떨까? 일테면 티그리스강 중류 유역에 위치한 모술에 있는 평원은 비옥한 곡창지대였다. 그렇다면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어떻게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가 되었으며 맥주의 발상지가 된 걸까? 기원전 3500년, 기원전 3000년 무렵 수메르인이 맥주를 발명했다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대규모 관계농업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바이드 초기부터 신도 버린 땅과 뚝심 있게 싸워온 선주민들의 역사의 연장선에서 개발된 기술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관계수로를 설치해 서투르게나마 관계 농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곡물 수확에 성공했다. 머지않아 남부 메소포타미아도 농업 생산력 향상이 이루어져 잉여 생산물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 우바이드 말기의 상황이다. 그 후 수메르인이 이곳으로 이주해와 선주민의 생활 기반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치수에도 성공해 농업 생산력 향상을 이루어 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제 맥주로 초점을 옮겨보자. 수메르인은 맨 처음 맥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대인이 즐겨 먹던 곡물죽을 이용해 술을 빚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빵을 이용해 술을 빚는 방법이다. 신석기 시대의 요리를 담당했던 여성들은 곡물을 발화시켜 소화를 촉진하도록 해서 먹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레이 테너힐이 음식의 역사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고대의 인류는 홍수가 나서 곡물이 물에 잠기거나 젖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곡물이 수분을 흡수하면 싹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또 그 곡물을 햇볕에 널어 말리면 대저제 화학작용이 일어나 부드럽고 향기로운 식품으로 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게 부순 다음 따뜻한 물을 부어 만든 죽은 단맛이 나고 먹기에 좋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고대의 인류는 단맛이 나는 음식을 한동안 놓아두면 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벌꿀이나 과일 등으로 얻은 간접 경험 덕분이었다. 그런 터라 우바이드 공동체 문화를 일군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선주민 역시 보리를 이용해 많은 술을 마셔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맥주는 기원전 3500년, 기원전 3000년 무렵 수메르인이 발명했다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영국 에일의 치명타를 안긴 파스테르의 미생물 연구. 영원할 것 같던 영국 에일의 위상을 추락시킨 파스테르의 미생물 연구.
잉글랜드의 작은 도시 버튼온트렌트에서 개발된 버튼 에일은 1630년대에 이미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다.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버튼의 에일을 양조하는 대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8세기의 상황이다. 18세기 말 호지스는 인도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을 위해 인디아 페일 에일 IPA를 개발했다. IPA는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많은 양의 홉을 첨가해 오래 저장해도 변질되지 않는 수출용 담색 맥주였다. 맥주가 부패한다는 것은 잡균이 침투해 산패한다는 의미다. 맥주에서 신맛이 나서 마시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당대의 맥주 양조업자들은 미생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 시대에는 냉동기가 없었기에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농도를 높이고 홉을 많이 넣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맥주와 관련해 서브 애시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약간 신맛이 난다는 의미다. 이런 제품의 속성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브라운 에일의 장점으로서 대중에게 사랑받았다. 사실 여기에서 나는 신맛은 맥주가 젖산균, 초산균 등 야생 효모에 오염되어 나는 맛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가벼운 산패 상태다. 호지스는 이 신맛을 장점으로 내세워 신제품 IPA를 판매했다. 당대 영국의 맥주 양조 기술은 전 유럽을 압도했다. 특히 온도 관리 기술은 매우 중요했다. 효모의 지나친 활동을 억제해 불쾌한 냄새나 나쁜 맛이 나지 않는 맥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변화가 찾아온다. 에일과 라거의 위상을 뒤바꾸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다. 그는 미넨에서 개발된 저온 저장, 하면 발효법이 영국의 상면 발효법에 비해 산패 방지의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또 산패의 원인이 미생물에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파스테르는 연구를 통해 에일의 성공률이 높게 잡아 80% 정도라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예를 들어 100개 중 20개의 양조장의 맥주는 산패하여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버튼의 대기업들은 담금 과정을 미넨의 하면 발효법 양조 절차에 따라 기온이 낮은 겨울로 제한했다. 그리고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에테르식 냉동기를 들여 발효 온도를 관리했다. 이렇듯 버튼의 기업들은 전통 양조법에 미넨식 하면 발효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향상에 힘을 쏟았으나 전통이 체질 개선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버튼은 유니온 시스템을 이용해 양조를 했는데 이 시스템은 세정, 살균 작업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생물이 서식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였다. 반면 하면 발효법으로 양조한 라거 맥주는 산패에서 폐기하게 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연중 언제라도 양조할 수 있었다. 그랬기에 19세기 전반기까지 하면 발효법은 맥주 양조가들에게 매력적인 양조법이었다. 여기에 더해 파스테르가 발명한 저온 살균법은 맥주의 위상을 산패하지 않고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식품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되자 고전적인 에일 양조법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중세 수도원은 왜 맥주 양조에 열을 올렸나? 중세 시대의 수도원들은 왜 맥주를 양조하게 되었을까?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대다수 수도원에서 맥주를 양조했다. 수도원이 왜 맥주를 양조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파고들자면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고대 로마는 라인강을 건너 습격해 오고 나는 북방 이민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 북방 이민족은 게르만족이다. 그들은 보리로 만든 술을 마시며 거기에 홉의 일종인 풀을 섞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르만족의 기세는 날로 강대해졌다. 이후 9세기까지 유럽이 게르만족의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영국 또한 로마인이 물러간 자리에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앵글로색슨족이 들어와 새 시대를 이어갔다. 로마인이 잉글랜드에 남긴 유산이 와인과 도로라는 말이 있듯 와인은 로마인이 마시던 술이다. 그렇다 보니 로마인이 잉글랜드에 들어오며 선주민 켈트족이 마시던 에일은
저급한 술 취급을 당했다. 에일이 역사 기록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앵글로색슨족이 브리튼 섬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후의 일이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을 이곳에 파견했다. 597년의 일로 북방 이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그 수도사들이 장거리 여행 중 음료로 마시던 에일을 수도원에서 양조하게 된 것이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드는 계기이자 출발점이었다. 힐데가르트 수녀원장이 맥주에 홉을 첨가한 최초의 양조 기술자였다고? 수도사들은 왜 수도원에서 맥주를 양조했을까? 1차적으로는 자신들이 마시기 위해서였고, 다른 이유로는 접대 목적이 컸다. 그 시대에는 많은 순례자와 방랑자가 수도원을 찾았다. 12세기의 상황이다. 그들은 식사와 맥주를 요청했고, 수도원은 그 요청에 응했다. 하루 200명 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수도사는 자급자족 생활을 해야 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기도를 올리고 땀을 흘려 일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남는 음식이나 물품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원의 겉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급자족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세속적인 현실이 그들의 삶을 뒷받침해 주었다. 레이 테너힐이 쓴 책 음식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프랑스 북부의 피카르디 지방 생리키의 마을에서는 날마다 에일 60갤런, 메주 빵 100개, 지방이나 수지 30갤런, 와인 32갤런, 기름 1갤런을 지역 수도원에 헌납해야 했다. 9세기 무렵의 상황이다. 좋든 싫든 이 시대의 수도원장은 막강한 세속적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지역이나 마을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더러는 수도사 중 인사불성이 되도록 맥주를 마시는 이도 있었다. 이런 자들에게는 엄격한 계율이 필요했다. 다음은 영국 수도원의 계율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에서 성가를 부를 때 혀가 꼬여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한 자는 12일간 빵과 물만 먹고 마시며 지내면서 속죄해야 한다. 맥주를 토할 정도로 마신 자는 30일간 참회해야 한다. 성스러운 빵을 토해낼 정도로 맥주를 많이 마신 자는 90일간 속죄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원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계율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사는 수도자도 많았다. 수도사들은 맥주 양조 기술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당대의 수도원장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므로 고문서 해독이 가능했다. 그들은 고문서를 뒤적여 맥주 양조 기술을 찾아냈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가르치고 실험하면서 양조 기술 발전을 이루고 체계화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독일 빙겐 근처 수녀원의 힐데가르트 원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맥주에 홉을 첨가한 최초의 양조 기술자였다. 그는 책 자연 속의 본질에 대하여를 통해 홉이 맥주 양조 과정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밝혔다. 그리고 그는 여성 양조 기술자들을 양성했다. 이런 일들의 연장선에서 수도원 맥주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얻었다. 그 결과 수도원 맥주는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수도원의 재원이 되었다. 중세시대 독일의 경우 바이에른주에만 300여 곳의 수도원 양조장이 가동되었다. 요리 맥주잔의 대중화가 필젠 맥주 성공의 숨은 주역이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맥주 제조업체의 설립자이자 라거 맥주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제들마이어 2세와 안톤 드레어가 영국의 메가즙을 훔친 산업 스파이였다고? 젊은 신사는 양조장 안을 둘러보고 기억에 담으려고 애썼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특제 스틱을 갓 양조된 메가즙에 넣고 뜨끈뜨끈한 샘플을 채취했다. 이렇듯 대범하고 파렴치한 스파이 행위를 한 젊은 신사는 누구였을까? 바로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다. 그의 부친이 영국으로 맥주 양조 유학을 보낸 일의 여파였던 셈이다.
1830년대의 일이다. 당시 영국 경제는 증기기관차가 상용화하면서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버튼과 글래스고 부근의 맥주 양조장은 기술을 훔치려는 민헨 양조가들의 타깃이 되고 있었다. 주도 면밀하게도 제들마이어 2세는 친구 안톤 드레어와 함께 그 일을 모의했고 샘플을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다. 놀랍게도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와 안톤 드레어는 오늘날 전 세계를 주름잡는 맥주 제조업체를 일군 인물들이자 라거 맥주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이 과하지 않은 주인공들이다. 유리 맥주잔의 대중화가 필젠 맥주 성공의 숨은 공신이었던 까다. 유럽 대륙에서는 민헨의 하면 발효 맥주가 새 시대를 이끌어갈 맥주라고 여기는 양조업자가 많았다. 민헨 슈파텐 양조장의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부자, 오스트리아 빈 슈베아트 양조장의 안톤 드레어, 체코 맥주의 아버지 프란티셰크 포우페에게 기술을 전수받은 필젠의 양조가들이 대표적이다.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는 안톤 드레어와 협력해 하면 발효 효모를 분리하는데 성공한다. 1840년의 일이다. 필젠의 양조가들이 상면 발효 맥주를 대체할 민헨 하면 발효 맥주를 개발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은 그 직후였다. 그들은 바이에른의 맥주 양조장을 초빙해 하면 발효 맥주 개발에 착수했다. 바이에른 출신인 장인 요제프 그로리 동료들과 함께 필젠에 파견되었다. 필젠의 양조가들이 숙성을 끝낸 1842년 11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리잔에 담긴 맥주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진한 색깔의 민헨 맥주와 달리 옅은 호박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중후한 맛을 내는 민헨 맥주와 달리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냈다. 필젠 맥주 성공 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나 할까. 사실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필젠의 물리였다. 이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다. 말하자면 필젠의 고유한 연수, 칼슘 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이온이 들어있지 않은 물이 탁월한 품질의 담색 맥주를 탄생시킨 주역이라는 의미다. 그에 반해 런던이나 민헨의 중탄산염을 함유한 일시경도 물의 탄산염이나 중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성분의 양을 의미함이 높은 물은 다크라거 양조에 적합하다. 영국에서 병맥주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고 있었다. 1840년대의 상황이다. 이유는 당시 영국 정부가 유리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845년 유리에 부과된 세금을 대폭 낮추자 저렴한 가격의 유리 용기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유리 맥주잔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맥주에 관한 대중의 관점도 달라졌다. 기존의 맥주의 맛과 향에만 쏠리던 사람들의 관심이 색깔에도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필젠 맥주는 당대의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졌다. 필젠 맥주에 대한 평판은 점점 더 좋아지고 널리 확산하여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맥주가 된 평범한 시골 맥주, 라거. 오늘날 세련된 상면 발효 맥주로 사랑받으며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알트비어. 독일의 도시 민헨은 하면 발효 맥주가 탄생한 곳이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탄생해 필젠에서 꽃피운 라거 맥주는 오늘날 맥주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독일에는 하면 발효 맥주인 라거 맥주만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에는 상면 발효 맥주도 존재한다. 독일의 상면 발효 맥주로는 뒤셀도르프의 알트비어, 퀼른의 퀼슈비어, 바이에른의 바이첸비어, 베를린의 베를리너 바이세 등이 대표적이다. 뒤셀도르프는 라인 강변에 자리 잡은 도시로 독일 중부의 공업지대에 위치한 상업 도시다. 이 도시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알트슈타트, 구시가지에서 마시는 알트비어다. 알트슈타트의 나무통 맥주는 영국의 비터에일을 벤치마킹해 개발한 맥주다. 이 맥주에는 탄산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잔에 맥주를 따를 때 높이로 인한 낙차를 이용하는데 그 덕분에 톡 쏘는 맛이 나며 탄산가스의 자극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 알트비어에는 오래된 맥주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다. 훨씬 오래된 맥주도 적지 않은데 왜 이 맥주에만 알트비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일까? 알트는 오래되다라는 의미이다. 알트라는 이름의 유래는 당시 알트비어가 영국의 전통적 제조법에 따라 생산된 맥주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당대의 영국 맥주는 맥주의 본가이자 양조법의 기술적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알트비어는 상면 발효 방식으로 양조한 정통 맥주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알트는 정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튼 알트비어는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면 발효 맥주다. 한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맥주는 하면 발효 맥주, 즉 라거 맥주다. 그러나 이 맥주는 15세기 바이에른에서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만 해도 평범한 시골 맥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터라 당시 영국식 정통 맥주인 알트비어에 비해 역사가 짧은 풋내기 맥주라는 의미에서 노이비어라고 불렸다. 밀 맥주는 어떻게 독일 바이에른주를 대표하는 맥주로 자리매김했을까? 오늘날 밀 맥주는 독일 바이에른주를 대표하는 맥주로 자리매김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밀 맥주를 바이첸비어, 바이젠은 독일어로 밀을 의미함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특히 전통 바이첸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바이첸비어는 숙성 맥주다. 주 발효가 끝난 뒤 당분을 첨가하고 효모를 넣은 다음 병에 담아 병 속에서 후발효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완성된 맥주에 효모가 남아있고 가스압이 높아 탁한 빛깔을 띈다. 이 제품을 효모가 들어간 바이첸이라고 부른다. 여과 과정을 거치며 효모를 걸러내어 투명한 바이첸을 크리스탈 바이첸이라고 부른다. 보크 비어의 담금법으로 생산한 바이첸은 바이첸 보크다. 밀 맥주가 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아마도 맛과 향이 약하고 탄산가스로 인해 만들어진 자극적인 상쾌함에 고객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다. 밀은 맥주 양조에 사용되는 원료 중 가장 오래된 곡물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근이 들 때마다 밀은 빵을 만들 때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법령이 수없이 내려졌다. 그 탓에 맥주의 주원료는 차츰 밀에서 보리로 대체되기 시작해 결국 보리가 밀을 완전히 밀어냈다. 독일,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밀 맥주가 양조되었다. 그 밖의 나라들, 특히 19세기 이후 라거 맥주를 도입한 신흥 맥주 생산국에서는 밀 맥주를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바이에른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바이첸이 지닌 밀 특유의 맛과 향은 일부 국가에서 분명한 호불호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투명한 유리잔의 대중화가 하얀 맥주로 불리는 밀맥주의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다. 일반적으로 밀 맥주는 바이스비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독일어 단어 바이스란 하얗다라는 의미이므로 바이스비어는 하얀 맥주가 된다. 의아한 점은 바이에른주의 바이스비어는 흰색보다는 황금색에 가깝다는 것이다. 밀 맥주를 하얀 맥주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 19세기 말엽까지만 해도 미넨 맥주는 하얀 맥주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짙은색 다크 비어에 가까웠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필젠에서 미넨 맥주를 벤치마킹해서 개발한 하면 발효 맥주는 미넨 맥주와는 다른 밝은 호박색을 띠었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하얀 빛에 열광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투명한 유리잔이 하얀 맥주의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때부터 맥주 애호가들은 맥주의 맛과 품질만이 아니라 빛깔과 외양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다크 비어, 즉 흑맥주는 차츰 외면당하게 되었다. 미넨은 쇠락의 길을 걷더라도 원조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그런 터라 그들은 원조이자 본가로서의 다크 비어를 기준으로 삼아
바이스비어를 색이 옅은 맥주 혹은 담색 맥주로 불렀다. 이 점에서 영국도 독일의 미넨과 사정이 비슷했다. 영국 역시 전통 맥주는 다크 비어였다. 스타우트가 그 전형이었다. 영국의 경우 흑색이나 흑갈색의 맥주를 기준으로 버튼 A를 페일, 담색이라고 불렀다. 미넨을 포함하는 독일의 바이에른주나 영국의 전통 맥주는 예외 없이 짙은 색을 띠었다.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 호박색, 황금색 맥주는 모두 담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불렀으며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밀 맥주는 하얀 맥주가 되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21세기 세계 맥주 시장. 맥주는 이제 돈 되는 장사가 아니다. 사실 맥주는 이미 돈 되는 비즈니스가 아닌 길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며 맥주 선진국들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자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어 소개할까 한다. 1950년에서 1970년대 독일 전역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는 도르트문트였다. 이는 독일 중공업지대 루르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철강업과 석탄산업 등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 그런 터라 이 지역은 노동자들로 북적였다. 용광로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맥주는 갈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최고의 생활 음료였다. 한데 언제부턴가 도르트문트의 맥주 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공업 분야의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탄광이 하나둘 폐쇄되면서 노동자들이 이 도시를 떠난 여파였다. 비슷한 현상이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1940년에서 70년대의 맥주 선진국들은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1980년에서 90년대에 접어들어 맥주 소비량이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맥주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마케팅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 결과 값싼 맥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원가 절감을 비롯한 가격 동결, 값싼 맥주 개발 등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선진국의 맥주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짚어보자.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 총 가처분 소득, 개인 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면 주류의 소비 욕구가 맥주에서 와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데 주요 맥주 선진국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총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실제로 맥주에서 와인으로 주류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점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무알코올 음료가 등장해 음료의 소비 형태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무렵에 이르러 와인과 맥주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에비앙, 볼빅 등 위생상 안전하면서도 맛도 좋은 광천수가 줄줄이 등장했다. 여기에 더해 건강관리 열풍이 거세어지면서 대중은 알코올 음료에서 청량 음료, 소프트 드링크로 소비 습관을 바꾸었다. 사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와인 시장에서도 발견된다. 오늘날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이 50리터에 달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전 세계를 통틀어 1, 2위를 다투는 와인 강국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1970년대만 해도 두 나라 모두 1인당 와인 소비량이 100리터를 넘어섰다. 40여 년 만에 와인 강국 두 나라조차 와인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